글로벌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타겟팅 위주의 통화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그런 이 토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외지에는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글로벌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타겟팅 위주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이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1990년대 이후에 글로벌 불균형이 여러 차례 확대됐어요. 글로벌 불균형은 뭐냐? 경상수지 흑자국의 흑자의 합과 또 경상수지 적자국의 적자의 합이 바로 글로벌 인밸런스다. 왜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합이 글로벌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적자가 많이 나고 또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흑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글로벌 지역 간, 국가 간의 돈의 흐름을 불균형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이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대외 교역 또 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화폐,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구조적인 거냐 또는 일시적인 거냐 이런 데 대한 논란도 많고 이런 글로벌 불균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제 해법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08년 이제 글로벌 그 금융 위기 이것이 전대미문의 위기인데 그 원인이 이제 과잉 유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잉 유동성이 1차적으로는 미국 등 이제 선진국들이 저금리 정책을 쓰고 또 자산 가격 버블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 과잉 유동성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불균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G20 정상회의 이 프로세스에서도 이제 해결 방안을 많이 논의하고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경상수지 흑자분에 대해서 또 적자분에 대해서 좀 계량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뉴메리컬 타겟팅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이번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결론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에 또 그 위기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시중 유동성 관리에 적절하게 작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 위주의 통화 정책이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이것이 시중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 통화금융론자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슈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지금 세계적인 그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1차 불균형, 2차 불균형, 3차 불균형 이게 크게 세 번 나타나요. 1990년대, 80년대 이후로. 그래서 1980년대에서부터 87년까지 이렇게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는 이 기간은 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또 미국의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과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미국의 그 GDP 대비 경상 적자가 1980년대에 불과 0.2%에 불과하던 것이 87년 동안에 약 3.4%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이 적자지만 세계 전체 무역수지 적자국 중에서 미국의 적자가 차지하는 포션도 80년도 3.5%에서 87년도에 약 58%.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미국이 이 국제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주로 일본과 독일의 이 환율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85년도 9월 22일 날 뉴욕의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에서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일본과 독일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환율을 단기간에 대폭 절상시키는 그런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1년 동안에 엔화는 무려 57%가 절상이 돼요.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는 43%, 프랑스 프랑도 36%,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가 7.2% 절상이 되면서 그 효과로 이 불균형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고 미국의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은 늘고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의 대미 수출, 대미 흑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렇게 균형 수준에 간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6년도부터 2000년 사이인데 이때는 다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된다. 그래서 이때 보면 GDP 대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96년도에 1.6%까지 떨어져요. 여기에서 3.4%까지 올라갔다가 1.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00년에 4.2%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 경상수지 적자의 합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 늘어나는 거죠. 61%가 늘어납니다. 이게 주로 이제 98년도 이후에 아시아 산유국의 이때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 대비 무역에서 적자가 많이 났는데 이때는 이제 그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산유국들의 이제 흑자 규모가 특히 급증하게 됩니다. 98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 외환위기가 97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아시아 국가 통화들이 대폭 절하가 된 거예요. 우리 원화도 대폭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외환위기 나기 직전에 우리 원화가 880원대 이렇게 가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데 이후에 한때 1,9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다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1,400원, 1,500원대를 상당 기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흑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들이 이때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많이 절하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경상수지 불균형이 점점 고착화 돼요. 이렇게 이제 뭐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난다. 여기서 잠시 또 줄어들어요.
이때가 2001년입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잠깐 개선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아주 글로벌 차원의 현상이 된다. 그래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적자예요. 일부 유럽이라는 것은 어디겠어요? 주로 경쟁력이 약한 이제 남유럽 국가들이겠죠. 이런 나라들의 적자가 이제 늘어나고 중국, 산유국, 일본은 여전히 경상수지 이제 흑자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GDP 중에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합이 2001년에 1.8%에서 2006년에 2.7% 이렇게 늘어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비중이 미국은 2001년도에 3.9% 적자에서 2007년도에 5.2% 적자로 늘어나요. 중국은 1.3% 흑자에서 11% 흑자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크게 세 차례의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1980년대 이후에 발생을 했고,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이 동전의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이 이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냈기 때문에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의 그 달러 유동성이 세계 공급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리핀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계속 흑자를 내고 미국의 달러가 미국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국제 무역이나 국제 자본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 통화로서, 기축 통화로서 이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경상수지 균형 내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면 전 세계는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고, 특히 2000년 들어서는 이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고착화된 이제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불균형, 즉 미국 밖으로 흘러나간 달러, 이 달러가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 일본의 외환보유고 역시 이 투자 대상을 쫓아서 미국의 이제 재무성 증권으로 다시 투자가 되고, 또 미국의 공기업 채권이나 미국 시장으로 다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자본수지의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제수지가 균형을 맞춰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미 주요 수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신흥시장과 산유국들의 달러 유동성을 이제 크게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 소위 상위 10개국, 이런 상위 10개국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2000년 말에 약 2조 달러가 좀 미처 안 되었었는데 2012년 말 약 10배가량 이렇게 5배가량 늘어난 거예요. 10조 달러로 11조 달러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외환보유고 밖에 외에 또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국부펀드라는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국부펀드도 사실은 본질은 글로벌 불균형에서부터 비롯된 글로벌 유동성이다. 그래서 이게 2013년 말 현재 약 6조 달러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중국의 약 1조 1,400억 달러, 노르웨이, 사우디, 홍콩, 싱가포르, UAE 이런 나라들이 막대한 국부펀드를 외환보유고 외에 운영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이 넘쳐나는 돈은 제일 그래도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 또는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환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존하고 선진국 시장에 이제 초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글로벌 불균형이 글로벌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천이다. 글로벌 이제 이 유동성이 이제 계속 늘어나요. 보면 IMF가 산출한 M2 기준 글로벌 리퀴디티가 2000년에 약 4조 5천억 불이었는데 2009년에는 약 9조 달러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QE를 했죠.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이 계속 QE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이후에 또 이게 급속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을 이렇게 이 산출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소위 기축통화인 미국과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그다음에 유로존 그리고 일본 그리고 영국 이게 네 개국 G4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개국의 M2 증가율 통화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글로벌 리퀴디티를 이제 산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고 그 외에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해외에서 차입한 거, 그 결국은 이제 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잉여 자금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또 외환보유고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산출 방법인데 대체적으로 G4 국가의 M2를 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리만 사태 직후에 한 세 차례 이렇게 이제 그 글로벌 QE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만 사태 직후에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0년도 그 하반기에 가서 QE2, 그 다음에 LTRO, 그리고 2012년 말 이후에 또 QE3,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의 이제 양적 완화 장치 이렇게 세 차례 지금 글로벌 유동성 증가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초과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이 QE 이 글로벌 리퀴디티 계산을 최근에 그 국제경제연구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중반에 약 34조 달러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다만 지금 세계 경기 전체가 지금 이게 침체되어 있고 금융시장 전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버블을 형성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잠재적인 이 버블을 결국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인이다. 이건 IMF에서 이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 뭐 분석한 자료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세요. 글로벌 불균형이 이렇게 확대되는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이 글로벌 불균형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미국의 탓이 아니고 미국 밖의 탓이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중국 또 동아시아 국가들 주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저평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 그 계속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빚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의도적인 저환율 정책이 글로벌 불균형의 하나의 그 원인이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계속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아직도 미국이 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그러나 기축통화로서의 그 강점, 또 미국 어떤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결국 기축통화가 달라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미국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부도는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자산 선호 현상 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국내 소비도 진작시키고 국내 투자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또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국내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미국의 탓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자꾸 이제 이 대미 흑자가 큰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환율을 절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에게 원인이 있다. 이건 뭐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주로 대미 수지 흑자국들이 주장하는 거죠. 미국이 지나치게 과소비하고 있다. 미국이 좀 이렇게 허리띠도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글로벌 불균형과 글로벌 리사이클링을 통한 어떤 그런 이 자금 흐름 구조 속에서 방만하게 과소비를 하고 있다. 저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를 하고 있고 재정 적자도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경상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자금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미국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 집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돈이 그리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고 또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계 소득도 증가하고 미국의 개인 소비도 증가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상 적자는 과다 소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해외 자본으로 보존되고 이렇게 해서 소비 주도의 성장 전략이 계속 유지된다. 이건 미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근본적으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 측에서는 또 반발을 해요. 그 이제 결국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러든다는 것은 어찌됐든 미국이 잠재력이 있고 미국의 그 투자에 대한 미국의 그 투자 수익률이 글로벌 자본 유입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미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지 미국으로 계속 돈이 이렇게 리사이클링 돼서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에요. 그다음에 재정적자를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앞에 재정적자를 얘기했죠. 왜? 과거에 이제 보면 98년도, 2001년도 한 3년 동안 미국의 재정수지가 흑자가 났음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더라. 또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소위 클라우딩 아웃 효과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많이 끌어가기 때문에 민간들이 투자를 위해서 또는 소비를 위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자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자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뭐 지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또 미국이 저축률이 낮다 그러는데 낮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왜 그러냐면 미국의 여러 가지 교육 투자라든지 기술 투자라든지 사실상의 이 저축, 꼭 은행에 갖다 예금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사실상의 저축, 교육비, R&D 지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구조적인 하나의 저축이다. 거시경제 구조적인 저축이라고 보면 미국의 저축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 포함하면 미국도 저축률이 약 34%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속될 거냐? 정지에 지속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 예습을 하라고 그랬잖아. 지속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지속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빼고는 여기 없는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섀도우?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져야 돼요. 그게 틀린 것이든 옳은 것이든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이 잘못은 없어요. 자기 생각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왜 어떻게 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봐. 네. 어느 쪽인가 서라 이거예요. 아무데도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뭐 양론이 또 갈리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의 트리핀 이펙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지 않으면 이 세계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어디서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 적자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아까 80년대 한번 글로벌 불균형이 많이 확대됐다 그랬죠. 그때는 이 한쪽은 미국, 한쪽은 유럽과 일본이 이 경상수지 적자와 확대를 통해서 상호 의존을 한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때 여기서 달러가 이리 흘러 들어가 가지고 세계 경제가 굴러갔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적자가 내 가지고 아시아, 물론 유럽과 일본을 포함하지만 독일과 일본을 포함하지만 아시아 산유국들로 이렇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이 돌아가는 것이다.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다. 이게 그때 이렇게 해서 그럼 미국이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났느냐 이거예요. 지속 가능하다. 결국 국제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들은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수출 의존형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서 또 고용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거기서 자기네들이 얻어들인 소위 그 달러, 잉여저축 이걸 가지고 미달러에 또 투자해서 미국의 금융시장과 미국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이런 대미 수출국한테 수출 시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값싸게 물건을 사는 거죠. 중국에서 각종 경호금 제품, 또 뭐 독일에서 머세데스 벤츠, 아우디 이런 좋은 차들을 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시장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적자는 결국은 돌아서 다시 미국으로 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보존하고 결국은 미국은 소비 위주의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한 이 구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 역할을 안 한다. 그럼 이런 순환 구조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3의 기관이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미국이 대신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적자가 나면서도 계속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 미국에 투자하면 안전하고 투자 수익률도 괜찮기 때문에 또 흑자국에게 이런 유동성에 대한 잉여저축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하나의 벌어지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게 없다면 이 관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그렇게 안 될 거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크게는 이게 경착륙할 것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이 적자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그 통화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투자 수익률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어느 시점을 임계점으로 해서 이것은
달러가 이제 더 이상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미국 경제는 하드랜딩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 국제 금융 시장도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이제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를 좀 줄여서 경상수지 적자폭을 좀 줄이고 또 재정 적자도 좀 줄여가지고 해외로부터 수입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 갈 것이고 또 지금 대미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흑자를 올리고 있는 흑자국들 중국이나 또는 일본, 독일 또 뭐 한국 이런 이 대미 수출 흑자국들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국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아주 경제 발전 기간도 짧은데 그간의 사회적인 투자도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많이 안 돼 있고 또 사회 복지 보장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로 이제 이 모든 수출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로 매진해서 달려온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가면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보장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지방의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흑자 재원을 어느 정도 내수로 돌려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불균형이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여러 가지 정책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그 최적의 그 점을 향해서 갈 것이다. 솔루션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착륙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이런 글로벌 불균형이 계속 지속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조정할 거냐? 뭐 이것도 미국의 입장과 또 대미 수출 중심 국가들의 입장이 좀 갈려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당연히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는 중국 이런 나라들은 위안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절상을 하는 겁니다. 절상해서 대미 수출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모간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같은 사람이나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은퇴했어요. 은퇴했고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소장이었던 프레드 벅스턴 이런 사람도 아시아 통화들의 집단적인 가치 절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달러가 적어도 10% 이상 이런 나라들 통화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히 중국과 같이 경직된 이 환율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특히 대미 흑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네들은 지금 7%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야 그래야 이 고용도 좀 유지할 수 있고 또 경제 성장, 경제 발전도 자기네들이 이제 지속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환율을 절상해 가지고 흑자가 줄어들면 중국의 성장과 소비 이런 데 큰 이제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만 가지고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여러분 알죠? 죄수의 딜레마 뭐지? 서로 정보가 비대칭이나 서로가 그 내시 이퀄리브럼이 안 좋은 쪽으로 형성되면서 상황이 그렇죠. 예. 뭐 누가 먼저 총대를 매겠느냐 이거예요. 안 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누가 총대를 먼저 매더라도 다 그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명확관한데 불보듯이 뻔한데 누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먼저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환율 절상만 통해서 그러면 이 국제 수지 불균형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1차 그 플라자 합의 때 보면 불과 그 짧은 기간 내에 엔화가 대미 달러 대비 50%를 절상됐잖아요. 비록 흑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균형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버텼느냐? 일본 사람들은 기술 개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코스트를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술 경쟁력, 제품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이 가격 정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환율만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소비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풍성풍성 흥청망청 쓸만한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닌데 달러를 막 찍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미국 경제 전체가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소비를 조정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국제 공조로는 아예 요 앞에 보았던 소위 그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연착륙 시나리오하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국과 흑자국이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비난하고 어느 한쪽에만 대책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양쪽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드레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소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중국과 같은 나라는 환율을 좀 다소 절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미국은 재정 건전화 드라이브를 더 걸어야 되고 그리고 소비도 물론 중요한 생산 활동의 하나지만 저축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사실은 과거보다는 좀 소비 위주에서 약간 저축 위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저축률이 약간 올라가고 소비 성향이 약간 떨어진 이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수지 흑자국들은 당연히 이 환율을 더 절상하고 또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변동성을 확대해야 되고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는 거죠. 일로 수출에만 매진할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그것은 국내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 소비 또 그 자국민들의 복지, 생활 수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는 걸 전부 이 해외 저축으로 해서 미국에 갖다 다시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은 또 지금 구조 개혁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구조 개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필요하면 구조 개혁도 많이 해서 과잉 생산 설비 같은 것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잉 생산 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환율을 또 저평가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개혁할 건 하고 또 내수 진작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제 공조론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주로 이 글로벌 불균형이 이번 금융위기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을 유발한 주범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그 불균형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약간 축소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왜겠어요? 왜 그래?
그렇죠. 뭐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교역, 세계 교역 신장률도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축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 중에 글로벌 불균형이 약 GDP 대비 5% 후반이었는데 약 4% 수준으로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상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 이건 결국 소비와 교역 축소가 또 미국의 저축률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요 축소국 미국이나 산유국이나 중국이 다 축소되고 있고 이 GDP 대비 경상 적자 비율 또 미국과 중국의 GDP 대비 경상 흑자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세를 좀 이제 이게 멈추고 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구성 비중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순대외 부채가 증가하고 흑자국은 순대외 자산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2010년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QE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가 거의 다 제로 금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또 소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를 통해서 시장에 직접 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나 투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글로벌 불균형이 소강 상태다. 그리고 특히 2009년 이후에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막대한 지금 그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일종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미국이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이제 언제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월에 QE3를 다 종료를 했습니다. 더 이상 FRB가 시장에서 직접 채권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돈은 더 이상 안 풀겠다. 종료한 거예요. 종료하고 이제 다음 차례는 금리 인상인데 미국 하나만 약간 그런 지금 침체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 유럽이나 일본은 그 막대한 지금 QE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잘못 이게 이제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인 유동성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상당한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 얘기했듯이 이번 글로벌 위기 이후에 불균형이 축소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냐 또는 이게 잠시 그러다 다시 늘어날 거냐. 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견해예요. 이번에 이 불균형 축소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건 뭐 일시적인 그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계 교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성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감소했지만 이게 세계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교역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자산 가격을 크게 이제 상승시킨다거나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고 처음 얘기한 게 미국이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미 재무장관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위 글로벌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이것을 G20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을 한 거죠. 결국 이것은 이번 위기가 글로벌 그 불균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고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위안화를 겨냥을 해서 위안화를 대폭 절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뭐 독일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이 글로벌 재조정을 위해서는 일단은 주요 흑자국들이 환율을 좀 절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결국 환율을 절상해도 교역제에서 비교역제로 자원 이전이 촉진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또 일본, 독일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내수가 증진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발전에 또 세계 경제 성장에는 기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같은 적자국은 이 환율을 절하시켜서 수출을 좀 늘려가지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원칙적인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하나의 주요 의제로 선정을 하고 이 글로벌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여러 국가들 간 정책 공조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적자국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 된다. 원칙적인 합의예요.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이나 독일 흑자국들은 비교역제 부분, 생산성을 제고하고 내수로 수요를 전환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 이 내수 진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높은 저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셜 세이프티넷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좀 증진시키라는 거죠. 자꾸 미국의 수출로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위기 직후에 글로벌 불균형이 다소 축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이제 흑자국들이 저환율 정책을 계속하고 또 대규모 외환 보유고가 계속 축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피츠버그에서 이런 이제 미국의 문제 제기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IMF 이제 선진국 측 주장이죠. 특히 이제 미국 주장입니다. 그래서 IMF의 환율 또 외환 보유고 적정성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IMF가 좀 경상수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들은 그 환율이 적정 수준에 과연 있는 건지 또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지 이런 것을 IMF가 감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은 환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 우리 탓이 아니고 니네 탓이다. 니네들이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하고 적자를 많이 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너부터 잘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저우 샤오찬 그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 같은 사람은 위안화를 이제 국제 통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SDR 바스켓에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서울 정상회의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정상회의였어요. 그래서 이 직전에 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과연 이 문제로 인해서 잘못하면 정상회의가 깨지는 거 아니냐. 바로 그 당시에 2010년 들어서 2009년에 미국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그 국제 환율 논쟁이 상당히 핫하게 이제 이게 디베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은 뭐 환율 전쟁 얘기가 나오고 뭐 숭엉빈이 책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 논의 자체가 환율로 튀어가지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잘못하면 G20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데퓨티, 파이낸스 데퓨티, 또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 밤을 새우고 이제 이 논의를 해가지고 얼기설기 이제 엮어서 이런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경상수지 조기 경보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하자. 그리고 경상수지가 크게 균형에서 벗어났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요 앞에서 이제 이 가이스나 주정은 각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GDP에 적자 또는 흑자를 GDP의 4% 이상 내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일종의 이제 이 산술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뉴메리컬 타겟팅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를 GDP의 일정 범위 내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뉴메리컬 타겟팅 대신에 인디커티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대내 지표와 대외 지표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환율과 외환보유고라는 이런 것들을 보조 지표로 이 직접적인 지표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대해서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국과 독일이 강력히 반발해 가지고 이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직접적인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지표로는 못 넣어요. 못 넣고 그 외에 뭐 공공부채 수준이라든지 재정적자 규모, 또 민간 저축률, 민간 부채 이런 것들을 대내 지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와 흑자 규모, 순 투자 소득 규모, 이전 수지 규모 이런 것들을 대외 불균형 지표로 해가지고 IMF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과 외환보유고는 일종의 이런 가이드라인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로 그렇게 가까스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10월 칸느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유동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것을 IMF 감시 활동에 활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이 지표들은 IMF와 BIS가 공동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는 정부, 가계, 기업에 대한 총 여신, 통화량, 은행 유동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글로벌 유동성 수준이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처음에 미국이 제시할 때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이제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흑자 규모를 일정 뉴메리컬 타겟팅을 통해서 축소시키도록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요구를 했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여기서 타결이 합의가 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그런 절차, 수단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IMF가 이렇게 이 회원국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G20 정상회의 보고해서 일종의 그 동료 압력, 피어 프레셔를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이제 수단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주 실효성 있는 그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가시적인 뭐 글로벌 불균형의 어떤 시정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글로벌이 더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실효성 있는 이 국제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불안정한 국제 환율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리고 흑자국과 적자국이 이 세계 경제, 세계 그 글로벌 불균형의 리버런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할 거냐. 그리고 지금 국제 유동성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것이 이 하나의 이제 글로벌 그 불균형, 글로벌 유동성, 또 글로벌 그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관리할 거냐.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제2의 위기는 시간 문제지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과제다. 그리고 이제
2012년 뭐 G20 멕시코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도 그 서울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 발짝씩 더 진전된 그런 이제 결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 하나의 결의로 지금 그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직접 타겟팅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글로벌 리버런싱을 주장하고 나오는 직접적인 상대는 일단 중국이기 때문에 뭐 한국이 이번 논쟁의 중점에 서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글로벌 임바런스 문제는 이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다. 근데 다행히 이제 미국하고만 관계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전체 흑자 중에서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그 대미 이 교역에서 일어난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교역량이 많은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다음에 EU, 또 동남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이제 대미 우리 수출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이제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비켜나가고 빠져나갈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것은 역시 글로벌 불균형 시정 차원에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답이 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그나마 이 테이블에 놓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 안 하면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투 트랙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그러다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싸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장의 해결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인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이 해법을 찾아서 나아간다. 여기에 이제 상당히 큰 의의가 있고 그럼 이 과정에서 한국의 포지션은 어디고 또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몫이라는 거죠.